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얼 GDP, 노미널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example를 통해서 리얼 GDP와 노미널 GDP의 차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첫 번째가 포드고요. 두 번째가 쉐비예요. 2020년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고 2021년 데이터도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노미널 GDP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리얼 GDP를 한번 계산해 보죠. 우선 그 명목 GDP는 2020년 명목 GDP는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 될 거고요. 그래서 포드의 경우에 10대를 생산했고 한 대에 3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30만 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쉐비의 경우에는 5대 생산했고 그 다음에 대당 2만 달러니까 쉐비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의 명목 GDP는 40만 달러가 되고 그리고 2021년의 명목 GDP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40만 달러 이렇게 계산해서 50만 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40만 50만, 그래서 9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GDP라고 하는 것이 가격 상승 때문에도 GDP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생산량이 늘어나서 GDP가 늘어난 부분이 얼마만큼일까? 그게 바로 이제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가격 상승을 배제했을 때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의 변화. 자, 이어서 이제 리얼 GDP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연도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이어. 그래서 대체로 이제 5의 배수가 되는 연도를 기준 연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2015 지금 이제 공표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2015년 기준 연도로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쯤 뒤부터는 이제 기준 연도가 2020년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2020년과 21년 두 개의 시점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편의상 5의 배수에 해당하는 2020년을 기준 연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GDP를 계산할 때는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GDP를 계산할 때 당연히 실질 GDP겠죠.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2020년 가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리얼 GDP를 계산할 때에도 2021년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2020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기준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그 시점의 GDP는 명목 GDP와 리얼 GDP가 같겠죠. 그 기준연도에서는 항상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야 됩니다. 그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그 해의 가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이면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GDP가 명목 GDP잖아요. 그렇죠? 20년 가격을 쓴 GDP가 명목 GDP고 기준연도가 20년이면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했을 때 GDP가 바로 리얼 GDP인데 기준연도 가격이 바로 2020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가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기준년에서는 베이스 이어에서는 리얼 GDP와 노미널 GDP가 항상 같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상
기준 연도. 그래서 리얼 GDP는 뭐 따로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4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리얼 GDP가 관건이죠. 우선 어떤 가격을 사용해야 되냐면 2020년의 가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은 2021년의 생산량이죠. 10대, 포드는 10대, 쉐비는 2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제 70만 달러. 그래서 너미널 GDP는 40만 달러, 90만 달러였는데 리얼 GDP는 20년에 40만 달러, 21년에 이제 70만 달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리얼 GDP라고 하는 거 기준연도 2020년 리얼 GDP의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다 통제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리얼 GDP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증가율은 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이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공식은 2020년과 2021년, 20년에서 21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21년 GDP 빼기 20년 GDP를 하고 20년에서 21년으로 간 거니까 20년의 GDP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20년, 21년 사이에 리얼 GDP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7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70만 달러 마이너스 40만 달러. 그 다음에 20년에서 21년으로 갔으니까 20년의 GDP로 나누어주면 약 한 0.75, 다시 말하면 75%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질 GDP의 증가율, 보통 이제 시점을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0년과 21년 사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언제와 언제 사이에 리얼 GDP 증가율인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지표 가운데 가격과 관련된 두 개의 저희 그 변수죠. 지표를 볼 텐데 첫 번째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게 CPI라고 해서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I라고 줄여서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GDP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DP의 가격.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nominal GDP라는 것을 계산해 봤고 real GDP라고 하는 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GDP 디플레이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밑에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요. nominal GDP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생각하시고 real GDP를 수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nominal GDP는 가격 곱하기 수량, P가 가격이고 Q가 수량이라고 한번 해보죠. Price times quantity가 nominal GDP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지금 우리가 계산한 real GDP Q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GDP의 가격 P를 계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minal GDP는 P와 Q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Q로 나누어 주면 남는 것은 가격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nominal GDP를 real GDP로 나누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minal GDP와 real GDP를 다르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20년의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것, 계산된 것이 바로 nominal GDP인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 그럼 2020년의 리얼 GD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은 걸 구매하는데
기준연도 가격을 적용해서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연도 가격을 적용해서 구매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을 통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nominal GDP는 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겠죠. 구매할 때 드는 비용 나누기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해서 20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똑같단 말이에요. 2020년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real GDP와 nominal GDP는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100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nominal GDP와 real GDP가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될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21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21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죄송합니다. 20년 가격이에요. 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1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바로 얼마였었냐면 리얼 GDP 70만 달러죠. 그렇죠? 여기에 3만 달러, 2만 달러는 20년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21년의 nominal GDP니까 21년 가격을 써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4만 달러, 2만 5천 달러.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보시면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보면 128.6 정도가 돼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2020년에는 100이었고요. 당연히 기준연도니까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100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28.6, 그럼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변화율이라고 해도 괜찮고 증가율이라고 해도 괜찮고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증감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변화율, 증감률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대체로 웬만해서는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증가율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GDP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거의 별로 없어요. 성장률과 비슷한 개념 이외에는 거의 증가하는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가장 뉴트럴한 정의는 definition은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20년과 이거 20이에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가 몇 퍼센트나 변했는가 마찬가지로 리얼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0년에서 21년 사이니까 21년 사이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과 2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퍼센트 변화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GDP 디플레이터도 같이 참고하는 건 맞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GDP의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일반적인 국민이 소비하지 않는, 구매하지 않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100에서 128.6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GDP 디플레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대체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수량과 관련된 그 뭐 변수라든가 지표의 경우 수량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상승 하락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 가격 관련된 건 이제 상승했다. 뭐 물가가 상승했다. 물가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관련된 변수는 대체로 우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량과 관련된 변수, GDP가 증가했다, GDP가 상승했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어색하진 않은데요. 대체로 가격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제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색해서. 그래서 지금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수에 해당하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28.6%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20년과 21년 사이에. 그래서 53년부터인가요? 54년부터 제가 GDP 디플레이터를 찾아서 그려봤는데 대체로 계속해서 상승해 왔고요.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 이외에 중요한 가격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Consumer Price Index, 줄여서 CPI. 물론 뭐 가격 변수와 가격을 측정하는 그 지표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수출입 물가 지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변수들은 이제 GDP 디플레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사실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 가격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CPI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건데 어떤 품목들 그 품목들은 바로 뭐냐면 한 국가의 대표적인 가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혹은 평균적인 여기서는 좀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representative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가계 혹은 평균적인 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혹은 평균적인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겠죠, 그렇죠? 가계가 구매하는 품목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 부모님하고 함께 뭐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평균적인 가게가 구매하는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그 뭐 일반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구매하는 제품들의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쇼핑 카트에 담지 못하는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선통신, 그렇죠? 뭐 SK나 뭐 KT나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은 사실 카트에 담는 품목들은 아니지만 이제 매달 여러분 자동 이체되고 있는 뭐 전기요금, 그 다음에 유틸리티죠. 뭐죠? 수도, 상하수도 요금, 전기, 뭐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카트에 담지 못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할부로 구입했으면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주택 관련된 비용들 다 포함이 되고요. 사실 지출 비중 중에서 굉장히 큰 것들이 주택 관련,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교육이죠. 사교육 지출. 카트에 못 담으니까. 그래서 바스켓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바스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가게가 구매하는 그런 품목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도 여럿 있을 거고요. 혹은 뭐 GDP에 국내 GDP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GDP에는 포함이 되지만 대표적인 가게가 구매하지 않는 품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K9 자주포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무슨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구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GDP에는 포함이 되지만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 우리 구매하지 않죠. 대표적인 가게가 소비하는 구매하는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이러한 품목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제 트랙하는 것, 따라가는 추적하는 것이죠. 매년 물론 이제 조금씩 품목이 달라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술 발전 혹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데 품목이 없었는데 대체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이제 그런 품목들이 컨슈머 바스켓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통계청이라든가 관련된 통계기관에서 이런 컨슈머 바스켓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슈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잡이잖아요.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뭐 통계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미세하게 이렇게 품목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경제학자들이 다른 걸 하면 더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안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시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쌀을 소비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되게 조금 미스테리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데 과연 쌀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통계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CPI를 잘못 측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CPI를 잘못 측정하게 되면 품목들을 조정을 못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구가 구매하는 품목들인데 대표적인 가구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빨리빨리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조정들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선통신 관련해서도 그 핸드폰 사용 요금이 사실 가계 지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선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3명을 한 가구로 생각하든 4명 정도, 3명, 4명 한 가구로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인 가구만 생각해도 사실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이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늦게 한참 걸렸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편입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시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빵을 구매한다든가 혹은 이제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가 혹은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평균적인 가게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매월 통계기관이 공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율 가지고 임금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금 상승률, 웨이지 상승률을 몇 %로 잡을 것이냐 이런 거 이제 노조랑 기업이랑 협상해야 되고 최저임금도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얼마나 조금 더 올려줄 것인가 이런 거 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베이직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하튼 대표적인 가게가 구매하는 품목들을 모아놓은 컨슈머 바스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바스켓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인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I는 기준 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품목들을 구매할 때 얼마가 드는지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비용
컨슈머 바스켓 안에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분의 이거는 바로 이제 당해년도가 되겠죠. 당해년도는 2021년.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해서 이러한 품목들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가 2020년이라고 하면 베이스 이어의 CPI는 무조건 100이 되어야겠죠. 분자와 분모가 같을 테니까. 베이스 이어가 되어버리면 그럼 당연히 CPI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CPI는 무조건 100이에요. GDP 디플레이터와 CPI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공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GDP는 그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GDP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CPI는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가게가 구매하는 품목들, 재화와 서비스만을 우리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에 포함이 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우리가 GDP 바스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표현은 잘 쓰진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잘 쓰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컨슈머 바스켓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컨슈머 바스켓. 여기 있네요. 네. 뭐 잠깐 소개를 했는데 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GDP 디플레이터에 포함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들과 당연히 이제 컨슈머 바스켓 사이에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예. GDP에는 당연히 이제 일반 대표적인 평균적인 가게가 구매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뭐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구매하진 않죠. 지하철역을 우리가 구매하진 않습니다. 지하철이 제공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그래서 대중교통은 우리가 그 CPI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교통비 지출에 대한 항목들은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원자력 핵 잠수함, 뉴클리어 서브머린, 핵 잠수함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비행기 엔진 이런 거죠. 비행기 엔진 같은 거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보잉 같은데 판매를 하는데요. 비행기 엔진을 구매하는 그 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평균적인 가구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두 번째는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들이 당연히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품목들은 GDP에 포함이 되진 않겠죠. 세 번째는 GDP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컨슈머 바스켓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주택과 관련된 품목들이고요. 주거,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겠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주택과 주거는 사실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신규 주택 건설 정도가 GD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규 주택 새로 만들어진 집이 아닌 이상은 사실 GDP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거 요즘들 또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근데 컨슈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주택,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유틸리티 이건 뭐 말씀드렸던 전기, 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가구들, 뭐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테니까. 그래서 컨슈머 바스켓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일반 가계의 어떤 지출 항목들 중에서 굉장히 지출 비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GDP에서는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 세 가지 용어는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 셋은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인플레이션이고요. 그거를 이제 율로 표현한 게 인플레이션율이고요. 다른 말로 그냥 물가 상승률이겠죠. 그래서 뭐 연 단위로 표현을 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통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뭘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GDP 디플레이터를 써서 인플레이션율 계산한 그 가격의 변화율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보통 부르진 않아요. 이건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증감률은 제가 설명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통 이제 CPI는 매달 공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발표가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공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발표가 됩니다. 한 일주일 그 달이 끝나면 지금 4월이 끝났고 5월 중순이 되기 전에 4월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표가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거예요. 4월에 이제 4월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월 달과 4월 달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표는 3월과 4월 사이의 변화는 썩 그렇게 딱히 좋은 계산 방식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3월과 4월 사이에는 뭐 커다란 무슨 그런 게 없죠. 뚜렷한 행사라든가 무슨 할로데이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2월과 1월 사이 혹은 1월과 2월 사이 또는 9월과 10월 사이 또는 뭐 7월과 8월 사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기간은 대체로 설이라든가 뭐 할로데이 시즌이 포함이 되어 있고 9월, 10월 이런 기간들은 추석이 포함이 되어 있고 7월, 8월은 여름 휴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달 3월과 4월 사이의 변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계절적 요인, 할로데이나 명절이나 혹은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월과 4월의 변화와 1월과 2월의 변화를 그렇게 맞바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을 비교해서 이럴 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고 이럴 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약간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데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비교 방법은 지금 4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1년 전의 4월과 지금 4월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의 오렌지와 올해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의 애플과 올해 애플을 비교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전년 동기 대비예요. 1년 전의 4월, 1년 전의 3월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3월과 1년 전의 3월을 비교하고 지금 4월과 1년 전의 4월을 비교하겠다는 것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에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이런 뜻이겠죠. 1년 전에 똑같은 기간 비율로 표현했을 때 증감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어요. 근데 공식 통계기관에서는 항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연간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이잖아요.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은 우리 이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한 해 동안 특정한 연도 내에 1월부터 12월 사이에서는 계절적 요인이 발생하지만 1년치 데이터를 볼 때는 특별히 그러한 계절적 요인은 없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죠.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 파란색이 GDP 디플레이터고요. 퍼센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이 퍼센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30%까지만 올라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두 군데 있죠. 픽이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1차 오일 샥이고 두 번째 픽이 2차 오일 샥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량을 담합을 하면서 국제 그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70년대 중반에 한 번, 70년대 후반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10%를 넘지는 않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국 경제가 분석 가능한 죄송합니다.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 가능한 그 모습을 갖게 된 시점이 대략 한 199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2000년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IMF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분석 가능한 경제학 텍스트북으로 분석 가능한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저는 90년 이후라고 봅니다. 90년 이후부터 보시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19장의 내용이고 20장에서 뭐 국가 간 소득 차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게 20장은 aggregate income입니다. 뭐 총소득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국민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냥 소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총소득.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 간 뭐 소득 격차 이걸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요인들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불평등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inequality는 그냥 이건 왜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높고 왜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낮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중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inequality라는 표현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경제학에서는 불평등이라고 써놓으면 불평등이란 뜻이긴 한데요. inequality라고 하는 뜻은 사실 불평등이란 의미보다는 왜 같지 않은가 이런 퀘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inequa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inequality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몇 가지 지표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것이고 예를 들면 1인당 GDP, 그 다음에 근로자 1인당 GDP 이런 지표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왜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높고 1인당 GDP가 높고 왜 어떤 국가는 1인당 GDP가 낮은가 이런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1인당 GDP에 대한 지표입니다. 당연히 국가 간의 1인당 GDP의 차이가 나타나죠. 혹은 그냥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지표가 또 따로 있기는 있어요. 내셔널 인컴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셔널 인컴이라고 하는 건 GDP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뭐를 빼고 뭐를 더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우리가 뭐 내셔널 인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컴과 GDP가 같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를 그냥 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GDP 나누기 인구. 그래서 1인당 GDP를 계산하고 우리가 그냥 흔히 이것을 1인당 GDP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1인당 소득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소개할 텐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은 1인당 GDP로 비교를 하겠죠. 그런데 각 국가별로 상이한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지금 한국, 미국, 멕시코 제가 3개 국가를 갖고 왔는데 한국과 미국과 멕시코가 사용하는 이제 화폐 단위가 다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통일된 화폐 단위로 변환을 해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뭐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멕시코의 페소화를 이제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달러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 그러한 환율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관찰하는 시장 환율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GDP는 1830조 원 정도 돼요. 2000조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굉장히 쉬워요. 한 분기에 한 분기 3개월 동안의 GDP가 대충 한 5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800조 조금 더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기준 인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19년 인구를 봤더니 통계청에서 5,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를 인구로 나누어주면 1인당 GDP가 될 테니까 계산해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0년 미국의 경우에는 21조 달러 정도 됩니다. 21조 달러. 21조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는 3억 3천만 명. 그렇죠? 인구는 3억 3천만 명. 그래서 20조 달러를 3억 3천만 명으로 나눴더니 6만 3천 달러쯤 돼요.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대충 뭐 많은 학생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 1,100원 조금 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럼 대충 뭐 달러당 1,000원만 생각을 해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한국의 GDP, 1인당 GDP를 달러로 바꾸면 뭐 대략 한 3천만 원 조금 넘겠구나, 3만 달러 조금 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 인투이션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멕시코 같은 국가는 우리가 전혀 인투이션이 없죠. 이게 페소가 달러랑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 24조 페소가 2019년 GDP였는데 2020년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OECD 데이터에서 2019년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기준인데요. 1억 2,700만 명, 굉장히 많죠. 한국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1억 2천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계산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19만 1천 멕시코 페소가 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인지. 인투이션이 전혀 없어서 이제 이걸 US 달러로 변환한 다음에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우선 한국부터 한번 해보죠.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 2020년에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80원이었었습니다. 그 팬데믹 상황 시작하면서 달러가 갑작스럽게 상승했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했거든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여하튼 평균은 대략 1,180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국의 1인당 GDP 3,5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려면 1달러가 1,180원이니까 예를 들면 1,000원을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1,000원을 환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3,500만 원을 환율로 나누어주면 원달러 환율로 대략 한 3만 달러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 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 물론 이제 12월 31일에 시장이 닫히는 건 아니고 며칠 앞당겨져서 외환시장이 닫히긴 하지만 일단 말일 자료입니다.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12월 31일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시장이 닫힙니다. 보통. 한 2, 3일을 앞당겨서 29일, 28일 이럴 때 외환시장이 조기 마감되기도 해요. 대략 31일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1088원이에요. 거의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1180원이었었으니까 평균 자료는. 마일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088원이고 이걸 사용해서 한국의 1인당 GDP를 달러로 표시하면 32,000달러나 돼요. 그러니까 대략 2,000달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일 자료를 쓰느냐 평균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워낙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환율을 써야 되는가? 평균 자료를 써야 되는가? 마일 자료를 써야 되는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경우 한번 해보죠. 멕시코의 경우 제가 월드뱅크 데이터를 봤더니 2019년에 환율이 1달러에 19.264 페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페소 달러 환율은 대략 19.264 정도 되고 같은 방식으로 멕시코의 1인당 GDP를 페소 달러 환율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19.264로 나누어주면 대략 9,946달러 정도가 됩니다. 10,000달러가 조금 되지 않죠. 또 지금 우리가 시장 환율을 사용을 해서 두 개 국가, 한국과 멕시코의 1인당 GDP를 달러로 변환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시장 환율이 막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뭐 평균 환율이든 마릴 환율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시장 환율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하면 시장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시장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환율은 결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원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 인투이션만 드리는 건데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원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달러를 사려고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원화로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달러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달러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체로 한국 같은 경우에 대체로 크게 두 부류예요.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서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2020년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달러를 사고 누가 달러를 파는가? 대체로 크게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해서 자신이 생산한 국내에서 한국에서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고 달러로 결제를 받았겠죠. 달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금융거래.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원화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투자가 끝나면 원금과 수익을 회수해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제 나갈 거예요. 뭐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거래에 의해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실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국제금융입니다. 금융거래와 사실 무역거래를 목적으로 원화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소득을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한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국제무역과 국제금융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이 두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가격 변수로 잘 묘사해 봤을 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변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 간의 소득을 어떤 하나의 화폐 단위, 예를 들면 US 달러겠죠. US 달러로 다 변환을 해서 이제 비교하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적절한 환율로 시장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안이 PPP 환율입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고요. 그냥 PPP 환율이라고 부르고, Purchasing Power Parity는 이제 구매력 평가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Purchasing Power가 구매력이고요. Parity는 뭐 차이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구매력 평가 환율 혹은 줄여서 그냥 PPP 환율을 사용하면 돼요. PPP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컨슈머 바스켓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바스켓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 예, 뭐 맥도날드는 어디든 다 있으니까. So one burger, fries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컨슈머 바스켓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더 바스켓을 여러 가지 품목들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데 컨셉은 똑같아요. CPI만큼 많은 품목들이 담겨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보다 조금 더 적은 품목들을 하나의 번들로 만들어서 그 번들을 미국에서 구입할 때 달러로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이 번들을 한국에 가서 구입하고 싶을 때 일종의 이제 뭐 아이스 버킷 같은 걸 하나씩 다 있는 거죠, 다. 그래서 그걸 미국 가서 구매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한국 가서 구매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그 다음에 멕시코 가서 구매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를 다 이제 자국의 화폐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구입했을 때는 뭐 2,000달러, 한국에서 구입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멕시코에서 그걸 똑같은 번들을 구매하려면 뭐 예를 들면 뭐 몇 페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PPP 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환율이 뭐냐면 2020년에 시장 환율은 1,100원 왔다 갔다 1,180원 평균 환율, 그 다음에 말일 환율이 1,080원 정도였는데 PPP 환율은 그거랑 굉장히 달라요. 1달러에 869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 가서 구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구입하면 그 번들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시장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PPP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한국의 1인당 GDP를 다시 평가해 보면 869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4만 달러나 돼요. 10,000달러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시장 환율 계산했을 때 3만 달러 조금 넘게 나왔잖아요. 4만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PPP 환율이 1달러에 9.370 페소 정도가 돼요. 제가 OECD에서 다 찾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멕시코의 1인당 GDP, 페소화로 표현한 1인당 GDP를 이제 PPP 환율 나눠주면 2만 달러나 돼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것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국은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10,000달러 정도 늘어나고 한 20% 가까이 늘어나고 아니죠. 30%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나죠. 100%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환율, 시장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와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외환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거래를 통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을
뭐 환율이 보여준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뭐 해외여행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가보셔야죠. 그렇죠? 팬데믹이 좀 끝나면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해외여행 같은 데 이렇게 뭐 혼자 친구들 혹은 이제 가족 여행을 가보시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가면 모든 게 비싸다고 좀 느껴지고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에 가면 대체로 똑같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뭐 1000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면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에 가면 굉장히 뭔가를 많이 쓸 수 있겠죠. 구매력이 이렇게 확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뭐 금융거래나 무역거래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거래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건비가 좀 낮고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격이 조금 낮고 임금이 낮다는 뜻이죠. 인건비가 대체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작지 않아요. 서비스 부문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섹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배달,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는 이건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내에서만 헤어컷 같은 거, 미용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이런 거 물론 프랜차이즈 형태로 수출은 할 수 있는데 어떤 편의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은 더메스틱한 거예요. 서비스 섹터란 말이에요. 헤어컷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혹은 서비스들 중에 서비스의 그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에 가면 뭔가 이렇게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호텔부터 시작해서요. 호텔 수출할 수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로 수출은 할 수 있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관광지 다녀보면 뭐 바가지를 쓰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체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서비스 섹터의 낮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역거래라든가 금융거래의 결과물로 보통 표출되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다양한 경제 활동들은 환율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PPP라고 하는 환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들.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되어서 거래가 되는 예를 들면 서비스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뭐 시장 환율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환율을 사용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이제 그 1인당 GDP를 달러로 변환할 때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전반적인 국가들의 1인당 GDP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편차가 굉장히 크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5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낮은 국가들은 이제 1000달러도 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도 있어요. 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심한가? 그다음에 이 소득 격차가 왜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린 쪽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쪽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예요.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과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국가들은 남아메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주로 이제 극동아시아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 국가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겠죠.
1인당 GDP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사실 1인당 GDP는 GDP를 인구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퇴직한 사람들, 65세 이상 혹은 뭐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GDP를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 일을 한 사람들 기준으로 1인당 GDP를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 두 국가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국가의 1인당 GDP가 똑같아요. 인구도 똑같고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국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다른 한 국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만 달라요. 그렇다면 어떤 국가에서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일을 더 적게 해서 똑같이 생산한 그 국가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당 GDP가 보여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실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균적으로 생산해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할 또 다른 지표는 근로자 1인당 GDP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걸로 보통은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Labor Productivity, 노동 생산성.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 생산성은 아닌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음에 생산성이 나오는데 그럼 그 생산성은 뭐고 이 생산성은 뭔가요?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GDP per worker는 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DP per capita 1인당 GDP와 근로자 1인당 GDP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대체로 당연히 근로자 1인당 GDP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작아졌잖아요. GDP 나누기 인구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으로 나눴었는데 100 중에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한 60밖에 되지 않으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GDP per worker가 GDP per capita보다는 더 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36,000달러, 37,000달러쯤 되는데 GDP per worker는 71,000달러 정도 됩니다. 한 60%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배 차이 나는, US는 2배 차이 나고요. 아까 봤던 그림은 1인당 GDP고 이 그림은 이제 GDP per worker입니다. 보시면 더 스프레드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분모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생산성도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GDP 차이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면 다른 용어들도 많이 좀 있어서 무슨 생산성, 뭐 총요소 생산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노동 생산성,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존재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생산성은 어떤 생산성이냐면 1시간 동안 근로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린 노동 생산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산성들이 좀 있어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혹은 누군가가 그냥 막연히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정확한 의미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생산성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라고 되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근로자 한 사람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겠죠. 시장 가치. 예. 국가별로 생산성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GDP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상 거시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생산성 차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던 국가별로 1인당 GDP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걸까? 인구 차이에서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1인당 GDP를 계산했기 때문에 인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 증가율하고는 뭐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구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1인당 GDP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입니다.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1인당 GDP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메이저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이건 컨센서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나타날 텐데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다 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 차이를 봤더니 이게 그 소득 격차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요인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과 거시경제, 경제 전체의 GDP가 마치 꼭 하나의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거시경제학을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근로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프로덕티비티인데 이 프로덕티비티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생산성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GDP의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게 사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클리어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과서 쓰신 분 중에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이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부터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부터 굉장히 이 데런 에스모글루 논문도 많이 읽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의 연구 방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사람이 쓴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좀 그냥 그래요. 이렇게 썩 좋은 구분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인당 GDP의 차이가 왜 나타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외의 자본들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인적 자본들 생각해 보면 인적 자본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킬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화할 수 있는 좋은 예능 교육, 그다음에 숙련,
숙련도,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의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뭐 몇 가지 이제 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소리를 낼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해요. 레이버예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레이버입니다. 서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눈을 깜빡일 수 있어야 되고 레이버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경제학 원론을 강의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보는 거죠. 휴먼 캐피탈을 그러니까 제가 생산 활동을 해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이 실제로 생산 활동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해야 제가 인적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레이버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제가 만일 뭐 다른 일을 한다면 뭐 청소를 한다든가 혹은 뭐 다른 일을 한다면 저의 인적 자본은 그런 상황에서는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청소를 더 잘하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그건 이제 하나의 인적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프로그래밍도 더 잘할 거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능력도 더 탁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거나 그 국가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노하우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 생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과 숙련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1인당 GDP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두 번째가 바로 피지컬 캐피탈인데요. 보통 물적 자본이라고 실물 자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장을 끝내고 우리 그 다음 챕터 아마 몇 개 스킵하고 한 두 챕터인가요? 우리 스킵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23장으로 20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23장으로 넘어가죠. 5월 6일에.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